요즘 한국의 거리에는 페달라이더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밤에도 비 오는 날에도 같은 가방을 맨 사람들이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페달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풍경은 원래 인도나 베트남 같은 중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노동이 늘어나며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현금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몰리는 구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선진국인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일을 하면 미래를 계산할 수 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고도 오늘을 걱정하게 됐을까요? 이 영상은 페달라이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 시점에 이런 구조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차분히 묻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파트 1. 왜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요즘 한국에서 페달라이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단순히 배달 주문이 늘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달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생계의 중심으로 선택하는 장면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인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처럼 중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고 불안정한 노동은 늘어나며 사람들은 가장 적은 준비로 가장 빠르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몰립니다. 오토바이 한 대와 스마트폰 하나, 그걸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구조. 이게 중진국에서 흔히 보이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선진국입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과 인프라도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형태의 노동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일들을 좋아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을 꿈꾸던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방식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다음 달에도 같은 수입이 나올지, 아플 때도 유지될 수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선택보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게 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전에 사는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수도권의 한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다음 직장을 찾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었고 생활은 계속돼야 했고 먹고 사는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중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배달일과 대리운전이었다고 말합니다.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요즘 라이더 인터뷰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설명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이 꿈이나 직업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노동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바뀌었고 기업이 감당하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개인이 떠안게 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다음 달에도 같은 수입이 보장될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버틸 수 있을지는 모두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노동의 방식은 중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던 형태와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구조와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라이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파트 2.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 세대와 같은 삶을 이제는 당연하게 상상하기 어려워졌을까요? 이 질문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특별히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운의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도 이 격차는 너무 큽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과는 다른 구조가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살던 시기에는 일을 하면 월급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남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 저축은 집이나 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회사에 모든 걸 맞춰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노력의 방향이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계산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오르더라도 생활비가 같이 오릅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 비용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남는 돈이 줄어들고 저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산은 멀어졌고 대신 위험은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미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끝에 무언가 남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험을 감수해도 그 끝에 무엇이 남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늘을 넘기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정유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중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사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선택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세대의 태도나 가치관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걸 싫어한다거나 자유를 더 중시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조의 변화입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노동저축 자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 세대에게 그 사다리는 더 가파라졌거나 중간에서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해도 도달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부모 세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이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세대에게 그 말은 막연한 위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장기 계획을 세우기보다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건 욕심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려면 내일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내일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노동이 늘어납니다. 정규직이 되기 전까지 다음 기회를 찾을 때까지 혹은 완전히 밀려나지 않기 위해 이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는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만들어낸 임시 구조가 됩니다. 부모 세대가 살았던 사회는 노동을 통해 미래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지금의 사회는 노동을 통해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사회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조급하게 만들고 더 빠른 선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왜 라이더가 늘어났느냐가 아니라 왜 버티는 삶이 이렇게 많아졌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파트 3. 선진국인데 왜 중진국의 풍경이 반복될까? 중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던 이런 노동 형태가 지금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현상은 성장이 멈췄다는 신호라기보다 성장의 방향과 보호의 속도가 어긋났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은 분명 성장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고 기술은 발전했고 국가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속도만큼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와 방식은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일을 시작하는 문턱을 아주 낮춰줬습니다. 오토바이 하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기회가 넓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일을 쉽게 만들어줬지만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아프면 그날 수입은 바로 끊깁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수입은 들쭉날쭉하고 일의 기준은 알고리즘이 정합니다. 왜 일이 줄었는지, 왜 배정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고용된 느낌은 들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한 자영업자처럼 통제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애매한 위치가 플랫폼 노동의 핵심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걸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다거나 자유를 택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고용과 보호 사이에 생긴 제도적 공백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고용 제도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고 사회 안전망 역시 그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있지만 보호는 불완전하고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구조는 중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개인이 직접 떠안는 구조. 그 구조가 지금 한국에서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GDP가 높고 수출이 많고 기술력이 뛰어나면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플 때 쉴 수 있고 일하다 다쳤을 때 보호받고 내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일까요? 이 두 기준이 항상 함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성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영업을 접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가 남겨둔 출구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라이더를 미화하려는 것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원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가 드러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이 질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고 믿었던 삶은 왜 우리에게 점점 불가능해졌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라이더가 늘어나는 사회는 더 열심히 사는 사회라기보다 각자가 더 많은 위험을 혼자 감당하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은 특정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요즘 한국에서 라이터가 드러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믿었던 일하면 남고 미래가 보이는 삶은 이제 우리에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중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던 풍경이 지금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건 성장은 했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